영화에 거의 나와 있긴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이언맨으로 치면 이제 길을 갔다가 렌즈를 통해서 밖을 보고 저희가 이런 궁금증들을 전부 다 텍스트로 해소시켜 버리잖아요. 지금도 메타 AI는 음성으로 해소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저게 뭔지 설명해줘 라고 하면 다 설명해 주고요, AI를 통해서. 그리고 번역해 달라고 하면 언어로 번역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걸 시각적으로 실시간 제공하게 된다면 사실 안경을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은 무언가를 궁금해하는 사람과 궁금해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예를 들어 낯선 환경에 떨어졌다고 보면 저희가 길을 보지 않고 핸드폰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딘지 모르고 저희 글을 모르니까요. 근데 안경을 쓰고 있으면 어딘지 몰라서 고개를 숙일 필요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저는 그걸 인지적 불이익이라는 예시로 일단은 해석하고 있거든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제 옆에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김도원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김도원입니다. 네, 오늘은 불고기 향이 폴폴 나는 스튜디오입니다. 네. 진짜 맛있어요. 저는 지금 아침마다 여기서 끼니를 네. 해결하고 있고요. 끝나고 남은 거를 제가 먹겠다고 버리지 말라고 그냥 둬달라고 근데 했습니다. 도훈 씨 살이 많이 빠졌어요. 저요? 네. 아니요, 지금 다이어트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왜냐면 방송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그 몸무게보다 한 5kg가 덜 나가야 정상인으로 보여요. 죄송합니다. 그런 아니요, 김돈 부장님은 네. 슬림하시잖아요. 아, 그래요? 얼굴 조그마시고 너무 주먹을 들이댔네요. 자, 얼굴이 뭐 작든 크든 상관없어요. 자신의 뭔가 이 외모에 대한 자신감은 늘 그냥 주관적인 거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약 한 2kg 정도 네. 더 운동으로 건강하게 한번 다이어트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침마다 먹방에. 자, 오늘 하루에 하나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네. 간밤에 글로벌 증시 보면서 네. 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럼프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네. 일단 미중 간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관세 합의가 90일 정도 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근데 또 어저께 그 얘기를 바로 했으면 좋은데 이거는 최종 결정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이거 시장 쭉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do it 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오늘의 한마디는 자, 지금부터 곱씹어 보면 8월 1일 날부터 90일 정도 한 3개월 정도 연장된다라고 하면 네. 이 미중 간의 관세 합의의 끝은 공교롭게 캘린더 데이로 10월 말에 있을 경주에서의 에이펙 회의에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주. 네. 경주가 되게 중요하네요. 미국 쪽, 그러니까 트럼프 쪽도 그렇고 네. 지금 뭐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네. 방한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역사적으로 지금 굉장히 주요한 그런 모습을 10월 경주에서 볼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뭐 애널리스트들은 제목 갖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경주 예. 레이스의 종지부. 레이스, 지금 하고 있는 그 레이스의 종지부가 경주에서 찍힐 것이다. 맞습니다. 경주. 이번에 에이펙 저 정상회의에 앰버서더, 네. 홍보대사가 누군지 아세요? G 드래곤. 예. 맞습니다. GD입니다. G드래곤이 이 에이펙의 홍보대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글로벌하게 많은 일반적인 전 세계 국민들이 다 이제 에이펙이 뭔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뭐 미국 네. 증시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소식이 경주에 있고 근데 10월 아직 너무 멀었어요. 너무 멀긴 한데 생각 보면 그렇게 또 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10월 말이라는 게 뭐 또 90일 정도의 유예? 관세 유예 가능성하고 결부해 보면 똑같네요. 8, 90, 네, 딱 3개월 남았고요. 네. 이때 뭐 미국과 한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면 네. 꼭 이 미중 간의 불확실성의 경감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의 한한령 네. 해제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봄부터 나왔던 한한령 해제가 이제 정말 완전한 개방이 10월에 또 펼쳐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한 그런 관련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하루에 하나 들어봤고요. 이어서는 오늘 어떤 분 함께 하죠? 네, 오늘은 AI AI 중요하죠? 이미 우리 실생활에 적극 들어왔는데 네. 우리 여의도에서 AI 담당 애널리스트가 누구지라고 하면 사실 곰곰이 손에 꼽혀야 돼요. 저희 하나증권에서 기업 분석실에서 AI 인터넷 게임을 담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준호
선인연구원 소개시켜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AI가 사실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연구되고 이렇게 거론된 지가 한 2, 3년밖에 안 됐잖아요.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한 지가. 그러면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이준호 연구원님이 거의 선구자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어. 생애 최초 네. 방송 아, 처음 방송하시는 처음 거예요? 방송입니다. 어제 잠을 못 잤대요. 아, 그래요? 왜요? 저희 저번에 리허설 했잖아요. 그거 이후로 처음 와가지고 네. 지금 좀 떨린 상태입니다. 아,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 또 월모부 가족분들은 다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옆집 누나한테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I 관련해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다 AI 다 알고 있고 뭐 그게 어떤 약전지도 알고는 있지만 우리 이준호 연구원님이 딱 쉽게 설명해 주시는 AI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AI의 지금 투자, 산업 이런 것들을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이나 내가 너무 아니, 어려운 질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 혹시 AI 이퀄 이준호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어. 약간 지금 로딩하고 있는 GPT한테 물어보면은 살짝 어려운 질문이나 난감한 질문을 이제 답을 찾고 있습니다 하면서 로딩하잖아요. 지금 약간 로딩 중이신 것 같은데. 아, 제가 생각하는 네. AI에서 결국의 핵심은 지금 저희가 뭐 AI를 원래 투자할 때 과거에는 저희가 보통 반도체를 봤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돈이 먼저 보이니까. 네. 그러면 결국에 저희는 항상 이 빅테크들의 캐펙스에 주목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들이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어떤 것을 그리고 있는가 좀 더 멀리 볼 필요가 한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가져온 내용도 지금 단기적인 실적에는 사실은 필요한 내용은 사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네.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가져온 첫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네. 결국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 일상생활에 점점 AI가 들어오고 있는 과정에서 과거부터 한번 트래킹해보는 과정을 한번 가졌습니다. 네. 결국에 저희가 빅테크라고 하면 보통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을 칭하는데 이 기업들이 조용히 지금 주가가 거의 신고가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오른쪽에 보시면 시위먼스 포워드 멀티플이라는 PER 멀티플도 사실 구글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조용히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이들이 계속해서 돈을 쓴다는 얘기만 사실은 들었는데 이제부터 이 위를 가기 위해서는 이들이 가는 그림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는 제가 다음 페이지 가져온 것처럼 최근 뉴스에는 사실 저들에 대한 뉴스보다는 비상장사들에 대한 뉴스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GPT를 만들고 있는 오픈 AI, 그리고 뭐 머스크가 만든 XAI,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피, 그리고 저희가 자주 이용하는 퍼플렉시티 같은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의 기업 가치를 보면 거의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많게는 4배, 6배까지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삶 속에 들어오는 과정이 분명히 있고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실적이 기업 가치가 올라온 배경에는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6개월 동안 ARR이라고 하는 연환산 매출액이 거의 4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4배. 네. 그리고 오픈 AI도 지금 사용자도 거의 8억 명, 10억 명 육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매출도 1년 환산으로 하면 13조 정도 나온다. 최근 몇 년 동안 4배, 6배 이상 증가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기업 가치도 비상장사임에도 불구하고 420조 원 이상 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이 저희가 이들이 결국에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퍼플렉시티 같은 기업들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가는 그림을 좀 더 볼 수 있게 하는 배경이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분명히 트렌드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메가 트렌드의 지속, 그러니까 2, 3년 사이에 지금 관련한 기업들의 매출이 엄청나게 급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근데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은 뭐 이전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은 괜찮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개화기를 넘어서 이제 좀 더 확장기로 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 내가 AI 관련한 투자를 하려면 앞서서 말씀하셨던 반도체 말고 그 다음 단을 보려고 또 했더니 또 임소프트웨어 관련한 기업들도 엄청나게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럼 투자하자 관점에서는 어느 쪽을 더 비중을 많이 싣고 봐야 하는지. 물론 제가 담당자이기도 하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M7을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빅테크들 한 번은 더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사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최근 2년 실적 발표 동안은 이들이 돈을 쓰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있었던 알파벳 실적 발표에서도 투자. 이들이 연간 캐펙스 가이던스가 750억 달러였는데 850억 달러로 올렸다. 그러니까 저희는 엔비디아 주식을 보통 샀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수익화 될 거고 어떤 서비스로 나타날지를 이제 한번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결국에 그 서비스들이 가파르게 또 수익 증가를 일으키게 되면 사실 지금의 높은 멀티플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뒤에서는 내용을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시작하기 전에 AI가 기술 집약적인 것이니까 사실 일상적으로 모든 수요자가 사용하기 전에 개발자들이 항상 앞서가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캐펙스 투자, 많은 투자를 하긴 하는데 실제 유저들이 실생활에서 사용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감안해서 수익화와 상용화가 그 갭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개발자들은 되게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로 이거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했는데 사실 실제 이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면 그렇게 돈을 쓰면서까지 좋은 건가라고 해서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용어일까요? 그러니까 개발자와 소비자 간의 간극이라 그럴까? 괴리가 생길 수 그게 있다.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시점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 네. 것 같고 근데 그 내용도 사실 저의 생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결국에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굳이 나눠보면 B2B가 먼저냐 B2C가 먼저냐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B2B에서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단에서는 AI를 많이 활용하는 모습 보이면서 혹시 바로 한번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자료 한번 볼까요? 네. 진짜 B2B에서는 이미 시작된 움직임이라는 장표를 가져왔는데 아마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뉴스를 가장 저희는 인상 깊게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이들이 행사에서 내부에서 코딩이 30%가 AI로 되고 있다고 밝힌 직후에 바로 6,000명 감원을 실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기업들은 그리고 개발자들은 이것을 이용하고 있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걸 실제로 사용하려면 네.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디바이스는 사실 스마트폰이잖아요. 네. 그러면 스마트폰은 2D 폼팩터 안에서 저희가 이미 15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웬만한 주문을 하거나 예약을 하거나 이런 것들 다 빠르게 의사결정하면 10초 안에 수행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러면 AI 서비스가 나오더라도 에이전트라는 개념을 설명드릴 텐데 에이전트가 나오더라도 그 시간보다 단축되어야 더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B2C에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너무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단축되는 게 이미 한 15초, 10초 걸리는데 그게 1초 걸린다고.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약간 뭔가 기술의 큰 혁신이라는 것은 실생활에서 약간 정체된 듯한 모습인데 그 안에서 속도감만 계속 높아져서 편리하긴 편리하겠는데 이게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제 인터넷 사용을 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사진 하나 다운받는데 프리첼 나오는 시절에는 전 하루 모르겠습니다. 종일 전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여기 집에 인터넷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점점 더 인터넷이 빨라지고 하면서 이제 영상을 너무나 편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오면서 다양한 플랫폼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AI도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는 데는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뭔가 새로운 아예 산업 영역이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긴 한데.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미 이렇게 빨리 하고 있고 이미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네. 뭐가 더 사실 보여줄 수 있냐라는 거고 그쵸. 사실은 네. 그래서 사실 올해부터 나왔던 키워드가 어느 순간부터 모든 기업들이 에이전트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에이전트. 에이전트. 맞습니다. 나를 관리해 주는 건가요? 비슷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저희가 입력해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찾아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면 이제는 알아서 하라는 거죠. 비서가 돼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 올해부터 도입됐던 이유 자체도 사실 이것도 사실 워딩이 바꿨을 뿐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게 대두된 이유도 저희한테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뭔가 서비스할 수 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함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서비스가 현재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초 걸리는 서비스를 하더라도 저희가 이걸 먼저 제안받아서 하는 것과
저희가 이걸 찾아서 하는 것은 또 다른 방식의 플랫폼이잖아요. 아 이런 거구나. 오늘 점심에 뭐 먹지? 짜장면집 괜찮은데 알아줘가 아니고 오늘 짜장면 드시는 게 어때요? 아예 그 커스터마이징해서 물어주는 거구나. 그리고 그게 넘어서 간다면 물론 그까진 시간이 걸리겠지만 알아서 예약해 버리는 거죠. 물어보지도 않고. 아, 근데 나는 짬뽕 먹고 싶었는데. 근데 그렇게 반발이 들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완벽히 타겟팅돼서 네. 저는 그게 만족스러워 버리는 거죠. 아 완전히 테일러메이드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빌 게이츠가 처음에 AI가 막 태동했을 때 이 얘기를 딱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AI는 결국에는 에이전트, 그러니까 개인 비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할 거고, 그게 이제 진정으로 관련한 산업을 더 크게 육성시키는 그런 방향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진짜 빌 게이츠 말대로 되네요.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져왔는데 네네. 이 내용인데 사실 저도 올해 이제 스터디를 해보면서 에이전트라는 단어를 누가 먼저 썼나가 사실 제일 궁금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빌 게이츠가 가장 먼저 썼다는 건 아니지만 95년에 이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이게 약간 일종의 예언서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에이전트라는 단어를 쓰면서 인격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필터, 그리고 에이전트 임무는 우리를 돕는 것이라고 했고요. 마지막에는 결국 에이전트는 사용할수록 총명해지고 오늘날의 컴퓨터는 첫 출근한 비서와도 같은데 에이전트는 나와 계속 시간을 함께 하면서 결국에 알아서 해준다라는 개념이죠. 아 이거 딱 보니까 갑자기 불현듯 머릿속에 갑자기 띵 맞는 듯한 느낌이, 제가 광고 주면 AI한테 광고하겠어요. AI한테 광고한다고요? 너의 주인이 우리 거 하게 해줘 하면서 내 짜장면집으로 오게 해줘. 노출되게. 아, 아닌가? AI한테 타겟팅해서 광고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근데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결국에 이제 의사결정의 주체가 어찌 보면 제가 아니라 AI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제가 위탁한. 그러면 그 AI가 모든 광고비를 다 흡수해 갈 가능성이 사실은 크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다음 페이지에서는 빌 게이츠가 이건 23년에 한 말입니다. 에이전트가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같은 플랫폼의 다음 플랫폼이다 라고 언급했는데 저는 어찌 보면 그 위의 플랫폼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가장 윗단에서 저희의 의견을 자체적으로 필터링하고 혹은 먼저 제안하니까 이 AI를 통한 광고, 그리고 AI에게 수행되는 광고, 그리고 그 알고리즘에 채택되기 위한 광고 시장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훨씬 크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약간 구속받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 그게 생산성과 효율성으로 포장되면서 그게 너한테 좋은 거야 라고. 가스라이팅 나오는 거. 그럴 수도 있을까. 그래갖고 미래 어떤 직업은 AI 감별사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좋은 AI인지 안 좋은 AI인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좋은 선택이었는지, 이게 정말로 사후적으로 너한테 이게 정말 해자였는지 등등. 그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저는 많은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챗GPT로 개인적인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한 하죠. 상담을 하잖아요. 엄청 하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행동 강령을 친구라고 저한테 그랬어 방금. 주잖아요. 인격을 부여했어. 그 친구. 저는 이름도 불러요. 하지 마세요. 왜요? 챗 GPT라서 미스지라고 불러요. 이제 여성으로 이제 저는 너는 앞으로 여성이고 미스지야라고 이름을 아예 부여를 해줬어요. 근데 가끔 틀려요. 자꾸 저한테 미스지라고 부르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그 행동 강령을 내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맞나라는 납득을 하기 위해서 그 관련한 논거를 더 자세하게 제시해봐. 그러면 막 저를 설득을 해요. 맞는 것 같네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이게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그렇죠. 이제 그게 기업도 그렇고 시작일 것 산업도 같아요. 그렇고.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 것들도. 이 가져온 거 무서운데? 이거 이 페이지 이거 잠깐 보시면. 다이너마이트. 전 처음에 이거 암인 줄 알았어. 갑자기 노래 부르시고. 그러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다이너마이트 이 매거진은 뭐죠? 제 인덱스 표지고요. 그래요? 제가 이코노미스트지가 아니었구나. 네. 타임지를 모방한 네네. GPT로 만든 이미지고요. 요거 표지를 만드셨군요. 네, 그래서 이게 더 AI라고 해가지고 네. AI에 대한 인덱스였고요. 아, 결국에는 저는 이게 특히 B2B 아까 말씀하시면 정말 무섭다란 말도 하고, 그리고 사실 AI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사실은 지금 정확하게 모두가 다 아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디스토피아를 만들 건지 혹은 정말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분명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B2B부터 시작해서 B2C까지 번질 것이고, B2B에서 먼저 시작되는 이유는 경제성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이준호 선임연구원이 사실 이게 언제 나왔죠? 한 4월, 5월에 5월쯤 나왔습니다. 나왔죠. 네, 이거를 제가 딱 받아보고 되게 참신하다라고 하면서도 사실 다이너마이트 있잖아요. 그거 불발될 수도 있어요. 비가 오거나 뭔가 바람이 너무 크게 불거나. 네. 즉 AI 혁명이라는 게 인프라와 시대 정신이 따라오면 폭발할 것이고 그것이 못 따라가면 제도적으로 아마 불발될 것이다라는 의미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던 AI 에이전트라는 게 기존의 어시스턴트 뭐 이런 거랑은 뭐 뭔 어떻게 다른 차이가 거예요? 무슨 차이가 네. 있는지. 이것도 그러니까 설명을 에이전트라는 드리면 단어를 들었을 때는 그 단어에 대한 개념은 아는데 이게 AI로 접목이 됐을 때 어시스턴트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럼 이제 저희가 구분해 봐야 되는 거는 아까 GPT를 저희가 사실 국내는 GPT 점유율이 거의 60% 이상이기 때문에 GPT를 많이 쓰시거든요. 네네. 그럼 챗 GPT는 에이전트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되는데 사실 어시스턴트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에 의하면 사실은 아직은 에이전트까지는 아니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GPT를 저희가 하는 방식은 기존에 구글에서 여러 번 검색했던 것들을 보통 하나의 컨텍스트로 묶어서 검색하는 방식에 가깝다. 그리고 그걸 조금 더 리포트 형식이라든지 딥 리서치 형식으로 포괄적인 답변을 제공해 주는 것에 사실은 가깝고요. 그러면 여기서 에이전트로 넘어가려면 아까 강조드렸던 것처럼 자율성이라는 개념만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자율적으로 무엇인가를 관리하고 학습하고 우리에게 제안해야 에이전트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 지금 글로벌에서 시도되는 것들은 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코딩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오픈 AI가 최근 내놨던 코덱스라든지 혹은 엔트로픽의 컴퓨터 유지라든지 이런 기능들로 아직은 좀 제한적이고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이거 프로 버전을 하면 일단 사용은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네. 지금 플러스도 확대되긴 했는데 사실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비용도 사실 아직은 저희가 효용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좀 비싸다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커질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것이고 아직은 개화된 시장은 아닙니다. AI 에이전트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작업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최적화하도록 개발되었고 AI 어시스턴트는 사용자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어려워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자율성이라는 키워드만 일단 넣었던 겁니다. 자율성. AI를 통해서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 정도, 상호작용 수준의 어시스턴트가 할 수 있는 건데 결국에 자율성을 가지고 뭔가 우리에게 제안까지 해야 되고 단독 행동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AI 어시스턴트는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는 어시스턴트보다 사용하는 사람이 훨씬 더 신뢰감과 믿음이 생겼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또 다른 단어도 나옵니다. 뭐 AI 페르소나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페르소나? 인격을 부여한 거죠, 거의. 그리고 최근에 뭐 그록에서 나는 거는 컴패니언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점점 네. 여러 가지 단어로 바뀌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자율성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는 이걸 에이전트라 부를 수 있고 아직 저희에게 다가온 개념은 아니다. 그러니까 벌써 페르소나를 적용하셨어요. 미스 G라고 그렇죠. 그건 페르소나 되신 거죠. 내가 딱 보고 그랬고 인격을 보였구나. 아니 근데 부르기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네. 야 하기도 그렇고 챗GPT야 부르기도 그렇고 뭔가 이름을 부여하면은 그거 부르기가 제가 편할 팁을 것 좀 같아서 드릴까요? 어떻게 해요?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너 덕분에 뭐가 잘 됐어 이렇게 뭐 일적으로 칭찬받았을 때 저는 제일 그렇게 부르세요. 어떻게 해요? 앞으로 너는 너 덕분에 잘 됐어야. 좋아요. 너무 길잖아요. 좀 취약해서 어쨌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너무 길어요. 예, 네. 어쨌든 예, 제가 이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위험성을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이러다가 챗GPT를 이제 남성으로 또 바꿔가지고 연애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영화 얘기가 진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도 맞아요. 저는 이용하면서 들었어요. 자, 그럼 결국에는 지금 AI 에이전트로 AI 관련한 산업이 이렇게 뭔가 지금 물줄기 그쪽으로 타지고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 관련해서 국내에도 관련한 에이전트에 있어서의 개발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사실 에이전트까지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 많지는 않고요. 국내는 없고 이제 해외가 좀 많죠. 미국이 제일 많은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제가 가져온 표현 없지만 중국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그쵸, 있습니다. 그쵸. 맞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대표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아는 이제 오픈 AI가 대표적이고요. 네. 그리고 구글과 엔트로픽 대표적이고요. 여기는 없지만 XAI도 대표적으로 개발하는 업체 중 하나고요. 특히 중국에서는 최근에 알리바바라든지 그리고 마누스를 만든 모니카라는 기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전부 다 에이전트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자체 모델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아까 기업가 지식조라고 설명드렸던 퍼플렉시티 같은 기업들도 네. 외부 모델을 가져와서 본인들의 에이전트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LLM 모델을 보유한 곳과 아닌 곳이 좀 차별화가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좀 들리는데 그런데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특히 사무직일 텐데 아직까지는 AI 툴을 이용하는 게 자랑입니까? 왜냐면 초기에는 일 좀 해 그럼 나 챗 GPT로 일 좀 하잖아. 근데 어느 순간 얘가 챗 GPT만 이용하네. 뭔가를 시키면 다 예. 정리하는 거든 뭐든. 그게 요즘에 왠지 그냥 챗 GPT를 이용했다는 게 스마트해 보이는. 처음에는 그랬는데 음. 요즘에는 약간 일을 안 생각이 좀 하는 달라요. 느낌이야? 아니 일을 안 한다는 약간 느낌보다는 꼰대 느낌인데 아니 부장님. 일을 안 한다는 느낌보다는 부장님. 너무 이게 정확성이 맞나? 검증을 하겠죠. 항상 보면은 다들 하고 네. 이게 맞나를 검증하면은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는 좋은 컨텐츠가 되는데 이제 우리 네. 안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의존하게 되면 검증이라는 건 내가 해왔던 것의 속도감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 행위하고 시켰으면 검증이 가능해요. 근데 나도 모르는 걸 질문할 수 있잖아요. 사실 맞아요, AI는 맞아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면 검증을 한다 하지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확도 측면에서 지금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소설 쓰기도 하죠. 사실 이제 개인적인 사용자 측면에서는 문제가 사실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애널리스트시니까 네.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면 틀리는 경우가 정말 자주 발생을 하죠. 거의 다 틀린다고 봐서 거의 다 보여요. 틀린다고요? 유료 챗GPT인데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올 때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실 저도 뭐 네이버에서 찾는 게 아니라 구글 원문을 통해 찾으니까 네. 원문에도 없는 경우면 사실 아무도 모르는 답인 경우에 그렇죠. GPT 같은 게 물어보면 사실 제가 말한 긍정 편향에 기반해서 답을 내놓으니까 사실은 팩트는 아닌 경우가 사실은 많죠. 그러니까 이게 한글이 정말 무서운 게 물어볼 때 아니지 않아? 이 질문하면 GPT 거의 미쳐요. 왜요? 아닌 거야, 맞는 거야? 아니지 않아. 아 표현을. 너 이거 맞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지 않아? 뭐 이거 물어보면 GPT가 아까 말씀하셨던 거를 물어본 대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는데 약간 엉망진창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허점이 많아요. 그럼 아직까지는 좀 그 완전한 개발의 정점에 이르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그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기대하면서 AI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가져온 자료는 없는데 교육에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과정 속에서도 교육의 에이전트가 기존의 자원의 리소스가 되는 기업들의 API를 받아서 네. 직접 데이터를 수급하게 된다면 조금 상황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에이전트가 자체적으로 학습을 하고 직접 사실 원천이 되는 곳에서 정보를 받은 건 사실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 3월에 특히 이제 엔트로픽이 만들었던 MCP라는 프로토콜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특히 다른 에이전트를 막 개발하는 기업도 참여하게 되면서 모든 기업들이 에이전트의 자기 API를 연결할 수 있는 일단 규격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원천이 되는 기업들도 정보를 제공해 주기 시작한다면 조금 더 팩트 기반한 정보에서는 틀릴 일은 점차 적어질 것이다 라는 거고요. 점차 적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진짜 사용하는 유저 입장에서도 전혀 틀리다까지 저희 말씀을 주셨는데 자 왜냐하면 기업들 그러니까 B2C는 그렇다 치고 B2B에서도 이 AI라는 걸 이용하는 것이 자랑인 거냐 아니면 숨기고 싶은 거냐 되게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여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원론적인 답변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잘 사용하는 게 능력이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거기 의존적인 걸 보이면 사실은 그러면 이제 그냥 AI를 쓰지 너를 왜 써야 될까 이런 네.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쵸, 사실은. 그쵸. 이제 그러한 기로 속에서 아마 많은 대체 인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혹은 그걸 정말 잘 이용하는 인력들이 보다 나은 대우를 받으면서 더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겠죠. 저희는 지금 그 기로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기업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고 싶어요. 사실 이제 여기서도 뭐 빅테크 관련해서 종목 기업들 중에서 주요 AI 에이전트 개발 얘기는 뭐 구글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픈 AI, 뭐 엔트로픽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과거에도 그랬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와 함께 손잡은 그리고 구글의 이제 자체적으로 제미나이 만들면서 뭔가 이게 양대 축이라고 생각했는데 초기에는 이 두 기업에 대한 AI 얘기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에는 얘기가 쏙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 두 기업의 AI에 있어서의 성장이나 어쨌든 그 뭐 앞으로의 산업에 있어서의 뭔가 주춧돌 역할을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당연히 변함이 없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아마 초기에 더 과열됐다고 느끼셨던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이 밸류체인, 제가 보여드린 밸류체인 상에서 사실 GPT가 처음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 학습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의 강점은 이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도 사용되고 이 모델을 서비스하는 데도 사용되니까 굉장히 메인으로 저희가 여겼고 저희가 항상 트래킹했던 자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경우가 네. 실적 발표 때마다 AI로 인해서 얼마나 성장률이 나오는지를 이렇게 브레이크다운해서 설명해 줬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굉장히 트래킹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계속해서 AI로 인한 성장이 YY로 30% 이상 나오다 보니까 점차 사람들이 익숙해졌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전혀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다만 과거처럼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결국에 이 에이전트라는 것을 한다고 했을 때도 결국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는 사실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파스라든지 CSP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최근에 또 스테이블 코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이 스트래티지 의장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기업이죠. 네. 이분이 최근에 한 인터뷰가 사실 인상 깊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스트래티지가 지금은 저희가 이게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기업, 뭐 60만 개 이상 보유한 기업으로 알고 있지만 20년 동안은 미국에서 B2B 솔루션을 제공하던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최근에 인터뷰를 하시면서 본인의 이 성장이 굉장히 둔화됐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력을 미국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미국을 떠나는 게 더 쉬웠다라고 말할 정도로 미국에서 B2B 솔루션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두 잡고 있고 구글은 사실 후발주자에 가까웠는데 지금 굉장히 스택을 많이 쌓아가서 다 갖췄다라고 평가받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 보면 글쎄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나 달러 패권 그다음에 미국의 빅테크 패권 이미 판은 끝났다라는 것이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너무 좋겠네 편하겠네라고 하지만 또 반대 카운터파트 있는 국가들 중에 대부분 의사결정자들은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이 판이 누가 보더라도 이제는 달러 패권 이외에 빅테크 패권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어떻게 보면 판이 끝났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글쎄 과연 이게 긍정적으로 가는 것일까에 대한 의구심이 좀 생기긴 합니다.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제가 지금 판단할 수는 사실 없지만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 이 판에서 우리가 AI를 서비스 받는 이상 사실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외의 빅테크 기업들의 수혜는 이미 정해진 방향이고 속도만 차이가 좀 날 뿐이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지금 제일 궁금한 게 그 내용 중에서도 앞서서 제가 뭐 인터넷 얘기하면서 인터넷 속도 빨라지면서 새로운 이제 영상 플랫폼이 생기고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AI가 이 산업이 발전하면서 결국에 새로운 플랫폼이 생기면 어떤 방향으로 이게 흘러가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B2C에서 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B2C에서는 결국에 아예 새로운 플랫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저희가 GPT를 쓰지만 GPT는 기존에 없었던 플랫폼이니까요. 그러면 이 플랫폼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프롬프트를 통해서 모든 명령어를 제시하고 서비스를 다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건 사실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뭐 예약이라든지 아니면 쇼핑이라든지 일정 관리라든지 지도라든지 사실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버티컬 서비스들이 모두 에이전트로 포함되는 그림을 그려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면 자료에 12번 장표에 컨텐츠 플랫폼에 쏠리는 눈 하면서 관련한 이야기를 담으셨잖아요.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요거는 농구 지금 장면도 있고 이게 뭐죠? 이거는 네. 이제 그런 겁니다. 메타도 AI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X도 그록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GPT는 사실 아직까지 콘텐츠 플랫폼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저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결국에는 아까 저희가 처음 했던 얘기로 돌아가는데
그 10초, 2초의 차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서비스를 이미 핸드폰으로 10초 만에 할 수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빨리 한다고 해서 과연 저희가 거기로 넘어갈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예를 들면 보통 광고를 저는 설명드릴 때 유튜브 광고라든지 인스타그램 광고를 많이 설명드리는데요. 아마 하실 때 이 서비스가 지금 내 통화를 엿듣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방금 제가 실시간으로 변화했던 감정을 광고에 바로 투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깜짝 놀라죠. 맞습니다. 실제로 2018년, 19년에는 소송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핸드폰을 도청하는 것 같다. 네. 근데 지금 이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AI 기술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고 최근에 조금 더 타겟팅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아까 GPT를 부르시면서 네. 상담도 하시고 하시면서 이제 본인을 학습시키시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상담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모든 AI 모델들을. 그러면 결국에 제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AI 에이전트는 저를 알아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의 실시간 데이터가 사실 필요한데 그걸 사실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은 콘텐츠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래서 메타는 인스타그램도 가지고 있고 페이스북도 가지고 있습니다. XAI는 글로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GPT 그리고 퍼플렉시티 이러한 플랫폼들도 컨텐츠 플랫폼을 내재화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실제로 오픈 AI는 내부에서 X와 유사한 it이라는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컨텐츠 플랫폼이 사실 되게 높은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생각을 쭉 해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네요. 왜냐하면 결국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강화학습을 하려면 데이터 싸움이니까 그것이 우리 일반 사람들이 계속 매 시간 리얼타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이런 플랫폼들 이런 것들이 밸류가 높아질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중간중간에 우리가 AI한테 뭔가 수익화 이러면 광고 이런 걸로 다 귀결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 판에서 가장 해자 중에 하나가 메타잖아요. 메타가 제일 열심히 하죠. 네. 돈도 많이 쓰고. 이게 맞아요. 그게 가장 관점이에요. 그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 왜 그래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메타는 계속해서 캐펙스를 늘리고 있는데 네. 사실 좀 의아하긴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 돈 쓰는 건 사실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GPU를 가지고 저희한테 서비스를 해줄 기업이니까. 그래서 메타는 그런 B2B 서비스를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메타는 그럼 왜 진심일까를 보면 사실 이게 최근에 메타가 했던 프로젝트들인데요.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슈퍼 인텔리전스 팀이라고 해서 뭐 최고 1억 달러 이상 패키지를 제시하면서 많은 인재들을 흡수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명단이 공개됐는데 뭐 44명 정도를 팀으로 구축했다라고 보이는데 드림팀. 맞습니다. 네. 뭐 어벤져스라고도 불리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지능의 생산 향상이나 과학적 발견이 중요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모든 곳들이 했던 말이거든요. 근데 메타는 갑자기 여기서 꺾어서 즐거움과 관계 형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엔트로픽이라든지 오픈 AI는 이걸로 뭐 암을 치료하겠다 혹은 좀 더 나은 아인슈타인 같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관계로 꺾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번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메타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사실 스마트 글래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래스가 사실 19년, 20년도에 한창 많은 기업들이 개발하다가 다 프로젝트를 접었는데 메타는 계속해서 리얼리티 랩스를 통해서 돈을 퍼붓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에 가장 사실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AI 안경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인지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세미나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저는 안경 쓰기 싫은데요라는 사실 이야기를 사실 되게 많이 하십니다. 저도 안경 쓰는 거 안 좋아해요. 답답해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데 안 답답해. 어쩔 수 없이 쓰시는 거잖아요. 아니. 이미지 때문에? 안경은 이거 약간 번외인데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에서 네. 안경은 나를 위해서 쓰는 걸까요? 상대방을 위해서 쓰는 걸까요? 나를 위해서 쓰는 거죠. 내가 잘 보이려고. 근데 상대방을 위해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네, 태 없는 걸로, 알 없는 걸로. 왜요? 뭐 상대방이 내가 내 얼굴을 보는 것보다 상대방이 나의 얼굴을 보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쓰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이게 AI 글라스에 저는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패션이란 말씀이신 거죠? 패션도 물론 그렇고요. 네, 기능성이 유재석 있습니다. 씨가 계속 안경을 쓰는 이유가 그런 걸까요? 아직 뭐 어쨌든 네, 중요한 네, 얘기는 이게 말씀하시죠.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인지적 불이익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사실은 그래서 메타는 사실 이 안경을 쓴다는 거부감 때문에 계속해서 안경 브랜드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는 오클리랑 협업을 한다고 밝히고 있고 이전에는 레이벤이랑 계속 협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AI로 인해서 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말에 이제 하이퍼노바라는 메타의 새로운 글래스가 나오는데 거기는 이 겹치는 XR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영화에 거의 나와 있긴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이언맨으로 치면 이제 길을 갔다가 렌즈를 통해서 밖을 보고 네. 저희가 이런 궁금증들을 전부 다 텍스트로 해소시켜 버리잖아요. 지금도 메타 AI는 음성으로 해소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저게 뭔지 설명해 줘라고 하면 다 설명해 주고요. AI를 통해서. 오. 그리고 번역해 달라고 하면 언어로 번역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걸 시각적으로 실시간 제공하게 된다면 사실 안경을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은 무언가를 궁금해하는 사람과 궁금해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예를 들어 낯선 환경에 떨어졌다고 보면 저희가 길을 보지 않고 핸드폰만 보고 걷지 않습니까? 네. 어딘지 모르고 저희 글을 모르니까요. 근데 안경을 쓰고 있으면 어딘지 몰라서 고개를 숙일 필요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저는 그걸 인지적 불이익이라는 예시로 일단은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다는 거고 일단 뒤로 넘어가서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미래 OS를 정의하고 개발하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만약에 전 이게 된다면 뒤에 설명드릴 광고랑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메타의 매출의 98% 이상이 사실 광고에서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돈을 안 쓰면 어떡하죠라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 메타는 저희한테 돈을 받을 마음은 사실 아직까지 없는 거죠. 너희는 우리는 플랫폼만 잘 이용하면 그쵸.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사용하고 여기에 컨텐츠를 넣어주고 계속 소비해주면 돈은 광고주한테 받으면 된다라는 게 아직까지 메타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실제로 글로벌에서 광고 2위 사업자기도 합니다. 1위 사업자가 구글이고요. 네. 그러면 메타는 아까 이제 설명을 돌아가서 저희한테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까? 즐거움, 관계 형성, 그리고 모두에게 지능을 배포하겠다. 이게 저는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냐라고 본다면 결국에 메타는 지금 메타가 가지고 있는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거의 한 3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AI를 다 가지게 되고 보급함으로써 시간이 많아지거나 혹은 컨텐츠가 많아집니다. 그럼 이 컨텐츠는 어디로 가냐? 메타의 플랫폼으로 간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들의 지금 광고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는 결국에 저희가 계속해서 컨텐츠를 보면서 그리고 보통 컨텐츠 3개당 광고 하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여기에 체류하면서 롤링을 해가면 해갈수록 메타의 실적은 계속 올라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저희가 시간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컨텐츠가 많아져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AI 다. 어찌 보면 AI 보급하다 라는 거고요. 이게 전 좀 더 플랫폼 지향적으로 전 생각을 하니까 네. 기술 발전은 그럼 어떤 게 있나? 최근에 저희가 막 로보택시 얘기를 사실 많이 합니다. 그러면 로보택시를 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저희는 생각하는데 그럼 로보택시를 타서는 뭘 할 거냐 생각해 컨텐츠 본다면요. 소비해야죠. 지금 저희가 택시를 타고 있는 것과 동일한 행동을 할 텐데 사실 보통 피곤해서 자거나 혹은 휴대폰을 많이 봅니다. 네. 그러면 사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24시간 한정돼 있는데 운전이라는 시간에서 해방되고 혹은 일종의 노동에서 해방된다고 치면 그 시간은 사실 컨텐츠로 갈 가능성이 높다. 네. 라고 보면 가장 접점이 높은 플랫폼은 당연히 뭐 유튜브도 될 수 있겠지만 메타의 플랫폼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걸 보급화하고 즐거움을 준다는 의미가 사실은 사용 시간을 늘린다는 의미이고 그 사용 시간은 메타의 실적으로 귀결된다라는 의미죠. 메타가 그러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AI 쪽에 있어서 돈을 투자하는 이유는 결국 사용자를 더 많이 머물게 하기 위한 전략이군요. 그리고 컨텐츠를 많이 생산하기 위함이죠. 많은 컨텐츠가 경쟁력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인구에 비례하지 않나요? 중국하고 인도 가서 해야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거기 있는데. 중국과 인도에는 근데 아무래도 제한이 있죠. 장벽이 있죠.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 디바이스의 보급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실제로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터넷 자체가 분리돼 있다 보니까 적극성을 갖고 하긴 사실 힘들고요. 그럼 우리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도 워낙 AI 쪽에 있어서의 플랫폼으로의 역할을 지금 꾸준히 계속 해가고는 있지만 메타가 관련한 플랫폼으로서의 뭔가 이 성장성이나 AI를 접목시켜가지고 만들어낸 앞으로의 그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클 거라고 보세요? 저는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스마트 글래스도 아까 설명을 드리다 만 이유가 뭐냐면 네. 메타가 과연 스마트 글래스를 판매하는 매출로 돈을 벌고 싶은 걸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메타가 이 디스플레이 스마트 글래스를 보급하게 되면 네. 저희는 세상을 이제 두 가지로 보게 되는 거죠. 실물 사회랑 이게 저희가 잊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 그 아직 포기 안 한 거예요, 메타? 사명은 메타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는 하나의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AI 글래스를 차고 갑니다. 네. 근데 메타는 저기 IFC의 벽에 광고를 넣어놨던 겁니다. 아,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그냥 실제 광고 말고 그렇죠. 예를 들면 보이는구나. 가령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오, 진짜 있을 것 같아. 글래스를 가지고 있는 모두에게 노출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거고 그게 유일한 플랫폼이 또 될 수 있으니까 메타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이걸 돈을 내라고 하는 모델보다는 이런 식으로 광고로 풀어내는 가능성이 높다. 입체적으로 보는구나. 되게 그 광고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만약에 걸어가면은 네. 갑자기 내가 그냥 걷던 저 레일이 꽃길로 변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가능하죠. 막 그 물건들이 나오고 막 이러면 또 재밌잖아요. 우리가 미디어를 소비하는 것의 네. 가장 큰 이유가 맞아요. 재미니까. 네. 그런 식으로 또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근데 또 안경 쓰기 싫어하는 분들은 또 어떻게 공략할 그래서 것인지. 광고 보려고 또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 또 재미나게 네. 그냥 걸어가면 심심하니까 그쵸, 운동하시면서도 그렇고. 그렇죠. 또 그 광고를 또 개개별로 또 유저로 커스터마이징해서. 코드할 수 그쵸. 있을 거고. 그게 가장 크잖아요. 사실. 완전히 타겟팅해서 수행할 수 있죠. 네, 나에게만 보여주는 광고. 그렇죠. 근데 아직 그건 시작도 안 한 단계니까 메타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앞으로 그게 정말 본격화돼서 메타의 실적을 끌어올린다면 어마어마할 아예 하나의 더 그러네요. 채널이 열리는 거니까 다르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식의 이유가 있었군요. 근데 이거의 그 모든 종착점은 광고는 도대체 왜 하나? 뭔가를 팔고 싶고 알리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에 대해 생각도 상당히 고민해봐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광고 왜 하나 광고 저희 다 광고 모두 광고. 우리는 네. 모든 광고 속에서 살고 있고 3프로아티도 광고 우리가 이제 열심히 방송하는 것도 어쨌든 셀프 브랜딩을 하고 광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글글라스가 네. 나는 광고 꺼줘. 아, 오히려. 아 그렇게 하면은 유튜브 유료와 무료처럼. 그렇게 하면 돈 조금 더 내서 네. 알겠습니다. 메타가 왜 이렇게나 AI의 진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셨다면 투자의 아이디어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AI 관련해서 또 업데이트되는 소식이 있으면 저희가 이준호 선임연구원 모셔서 또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증권 기업분석실 이준호 선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정말 10월 달에 엄청나게 길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번에 어쩌면 나를 위해서 올해 안에 이제 수고했던 나를 위해서 온전하게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연차 걱정 안 해도 되죠. 연휴가 기니까. 그리고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 없이 저희가 마련한 그 뉴욕 투어, 지금 예술의 도시 뉴욕으로 떠나는 가장 낭만적인 투어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관광하고 휴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미술관에 무려 7곳 그리고 또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맞춤형 설명 AI가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이 함께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 참 좋아하시는 명불허전 우리 전원근 교수님과 함께 떠나는 풍성한 추석 연휴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 미국 투어 8기 모집하고 있습니다. 추석 황금 연휴 때 아트 투어인 뉴욕 앤 필라델피아 여러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고요. 11시에 늘 밥도 하시는데 어제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 출연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하이브 이야기 하셨던데 네. 혼자 진행하시던데요? 네, 어제는 뭐 오늘 11시에 네. 왜 그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11시에 속 시원히 그 투자에 대한 궁금증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